자, 우리 김경한 하나금융투자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컨셉을 곤란한 분 특집이라고 잡았는데 네. 좀 곤란하신가요, 요즘에? 아, 요새요? 요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물론 뭐 투자자도 힘드신데 네네.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자료 낸 게 일단 경기부양책 2라운드 얘기하면서 네. 뭐 일단 안 좋은 부분은 안 좋은 대로 말씀드리고 네. 있고 이제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팔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해야죠. 자, 그럼 여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 사회 융자 총액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팍 튀었습니다. 네네. 돈 푸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MLF는 못 내렸습니다. 네네. LPR은 내릴지는 좀 봐야 되겠고, MLF라면 중국의 기준금리 같은 건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야, 미국이 금리 올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완화하고 싶어도 네. 중국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MLF 금리를 여기서 또 내려가지고 어쨌든 뭐 실질 금리는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금리를 미국과 이렇게 격차를 두고 벌어지게 만들면 이거 참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그건 포기하고 네. 돈만 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양적 완화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인민은행이 진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금요일 날 아시는 대로 오전에 이제 MLF 재발행 결정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린 MLF는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얘기하는 오퍼레이션 금리고 네. 매달 20일 날 나오는 LPR 대출 금리라는 거는 MLF랑 은행 가상 금리를 합쳐서 시장과 정책 금리를 합친 이제 두 번째 정책 금리를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MLF를 공식적으로 낮추는 거는 5월 연준 앞두고 뭐 부담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 되게 소심하게 제가 담당한 일에 처음 보는 25bp라는 보통 한 번은 예. 항상 50bp 이상이었어요. 저는 뭐 금리 인하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금리 인하할 때 27bp, 25bp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준율은 50bp 아니면 100bp인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금리는 조금 부담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마저도 인하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사정 중에 이제 그날 지준율 인하를 하기 직전에 한 2시간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얘네들이 뭐 각종 기구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 보는 게 많은데 시장금리 자율결정 무슨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부 기구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의 상한폭을 10bp 낮춰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라기보다는 약간 반강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네. 시장에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폭을 좀 만들어준 얘기죠. 그러니까 MLF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저희가 수요일 이제 모레 있을 20일 날 LPR 고시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 은행에다 대놓고 니네들이 희생을 좀 해라.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한 얘기를 원문으로 보시면 최근에 국무원 회의에서 계속 부양책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화끈하게 본인들 입으로 정책금리 낮추겠어라고 이렇게 연준하고 대응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은행권이 알아서 예대 마진을 좀 까면서 약간의 이제 그 조달 금리를 낮춰줘. 대신 그런 부담을 좀 낮출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뭔가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지준율 인하하기 2시간 전에 예금 금리의 상한선 즉 수신자들에게 금리를 좀 덜 주는 쪽에 즉 은행의 부채단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반강제겠지만 금리를 낮추게끔 유도하는 조치를 10bp 정도 시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LPR 대출 금리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쨌건 시장 금리인 가상 금리하고 은행이 이제 자율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MLF를 합쳐서 이제 계산해서 올리게 되는데 은행이 알아서 까라는 거죠. 네. 알아서 10bp를 낮출 수 있게끔 예대 마진 확보를 시켜준 게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녁에 뜬 게 뭐가 있냐면 왜 25bp밖에 소극적으로 못했을까? 지준율 인하를? 예, 지준율 인하. 지준율 인하는 그래도 조금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제가 그때도 좀 유추했던 건 뭐였냐면 인민은행이 지난 3월달에 갑자기 본인들이 번 돈이라고 중앙에 상납하겠습니다라고 1.1조 RMB 우리나라 돈이면 엄청나지만 200조 원 되는 돈인데 이게 자기네들이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유보이익 비슷하게 얻은 거기 때문에 전혀 이게 재정에 충격을 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중앙이 쓰라고 본인들이 상납하겠다. 중국말로 상납이고요. 일종의 이제 납입하겠다라고 얘기한 돈이 있어요. 네, 너무 이거는 특색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그 10년 동안 그걸 쌓아둔 거를 지금 10년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제가 네. 이제 추정하기에는 10년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뭐 환차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전혀 지금 중앙의 재정을 부담을 주지 않는 1.1조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걸 주겠다.
이거를 주면 지방이 인프라 투자를 하던 이런 쪽에 이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서 했고 오늘 저녁에 뜬 글을 보니까 아 얘네가 이래서 지금 25bp라고 하는구나 했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1.1조 유보이익 주겠다고 한 액수 중에 4월 현재 기준까지 대략 6천억 위안 정도를 했는데 문구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기초 통화 그러니까 통화량이 6천억 위안이 풀리는 효과고 6천억 위안은 아까 말씀드린 25bp 지준율인데 본인들이 썼어요. 지준율 25bp 효과. 그럼 더해서 50bp. 아, 그렇게 그러니까 하셨다. 얘네들도 굉장히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뭐냐면 간접적인 방식도 계속 써보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도 해보고 준 시장으로 가는 대출 금리가 아직 자유화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공식적으로는 약간 이제 부담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지준율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느껴서 그럼 다음 지준율도 1.1조 유보이익 중에 6천억 이미 상납했다고 했기 때문에 5천억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지준율 인하도 당연히 10중 8구 25bp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나름대로 50bp의 이제 어떤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보면 화끈하게 하면 좋죠, 물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도 상당히 조금 간접적이었고 네. 또 지준율 결정도 기존에 일단 영끌했던 돈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하는 형태로 했다. 그리고 양적 완화는 대출 쪽이나 이런 쪽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릴 걸로 보고 금리적인 조치는 본인들의 이제 특색, 본인들의 할 수 있는 관치금융 혹은 본인들의 방식으로 최대한 뒤에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아주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말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 리포트를 봤는데 네. 표현이 창과 방패의 충돌이다. 네. 창은 지금 이제 락다운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네. 그런 부분이고 방패는 이제 경기 부양책인데 지금 이제 부양책을 뭐 지준율 25bp 인하하고 뭐 나머지 25bp는 뭐 그냥 유보금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네. 맞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에는 아이고 차 어떻게든지 용하게 맞춘다라고 기특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이고 네, 네. 투자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창이 되게 날카롭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데 네, 네, 네. 그 창을 그러니까 이 락다운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악영향을 네. 경기 부양책이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느낌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방패가 단단한 게 아니야. 네. 그냥 이걸로 맞고 저걸로 맞고. 네.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 네. 과연 뭐 센티멘트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네. 이게 좋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이라고 말씀드린 그 어떤 락다운을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해서 이게 무한 궤도인데 네네. 이게 무한 순환인데 결과적으로는 홍콩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유아 교수님 나와서 얘기하셨고 걔네 네. 사정상 못한다. 네. 병상 확보 안 됐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얘기는 그냥 가정이라고 그냥 거의 명제로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무딘 방패를 쓸 거냐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뭔가 튼튼한 방패를 쓰면 좋은데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땜질식이나 네. 혹은 궁예지적 보이실 수는 있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창 쪽에서도 조치는 나오고 있어요. 좀 무뎌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한 그 오전에 이제 급락 출발을 했다가 점심쯤에 갑자기 오르길래 제가 이제 보고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지 그랬는데 보는데 주도한 섹터들이 물류하고 네. 지금 락다운 충격 제일 많은 테크 쪽, 어셈블리 쪽, 그다음에 전자 부품 이런 애들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또 류오 부총리가 등판을 한 거죠. 3월 16일 날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지수를 하단을 겨우 막아준 네네. 그렇죠. 류오 금융시장 부총리요? 안정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 류오 부총리가 또 등장을 해서 뭘 했냐면 오늘은 물동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잠깐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네. 그림 오늘 위클리 나간 자료에서 첫 번째 그림인데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물동량 움직일 때 도로를 통해서 화물차가 움직이는 게 70% 정도 차지하니까 저희가 데일리, 위클리로 뭐 정말 눈물겹게 이렇게 맨날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텔레비전 통해서. 근데 보시는 왼쪽 지수가 최근에 이제 2020년 7월부터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라서 시결이 길진 않고 화물 운송량 지수라는 게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국이 상하이가 아닙니다. 전국이 작년 110 정도 레벨에서 지금 7, 80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유. 전국적으로 모든 네. 공무원들이 방역 쪽에 좀 우세를 두고 통행 금지를 내리든 해서 20에서 25% 정도 지금 물동량이 내려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4월 지표, 오늘 중국 1분기 GDP는 잘 나온 편이었고 아시는 대로 3월 중순부터 락다운 영향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3월 지표는 이렇게 업종별 차별은 있었지만 소비가 너무 나빴고 그래서 4월엔 더 내려가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사실 소비나 서비스보다는 물동량.
그러니까 경색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뭐 아무리 생산 재개를 해도 결국에 물동이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라도 좀 느낀 게 다행이라고 느껴지는데 오늘 물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PCR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핑계로 예를 들어 상하이로 뭔가 진입을 하거나 어떤 차가 이동을 할 때 화물차들이 지금 이동을 거의 못 하고 있고 각 지방 성별로 이제 지역별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다시 받게 한 다음에 이거를 검사 결과 받는 시간을 핑계로 48시간 이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음성이면 네. 화물차 기사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 PCR 관련 운송 통계를 적용시켜서 화물차 운송이 이런 PCR 검사 기간 그 시간 걸리는 거를 소요를 핑계로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생산 복귀에 차질이 없게끔 물류부터 일단은 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이슈 1번이라는 그림이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이게 올라오게 되면 4월 지표는 어쩔 수 없죠. 4월 지표는 뭐 지금도 테슬라 공장은 아직도 가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물동이 움직이는 게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봤는데 일단 이게 만약에 작년 대비 추세만큼으로 조금 이 초록색 선으로 조금 붙는다면 5월 지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락다운이 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 아는 거고 주가에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창을 조금 무디게 하는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 그 부분에서는 아예 뭐 창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완 조치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전방 섹터 그리고 지금 물동량하고 되게 민감한 이런 섹터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지금 일단 그 바로 직진 들어가겠습니다. 그 시간도 뭐 늦고 없으니까 했으니까. 맞아요. 빨리 하시죠. 자, 그 양적 완화하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적 완화를 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민간에다 뿌리니까 좀 미국 같은 경우 알아서 돈 쓰고 막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자꾸 인프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투자한다고 나라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사실은 어떻게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인데 이 사회융자 총액이나 이런 돈 유동성량이 증가한 거를 어떻게 개인한테 넘겨줄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뭐 디디 출시도 뭐 상폐될 것 같고 네, 네. 결정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많은 소매 업체들 다 막아놨고 공동부유란 전제하에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지금 약간 두 꼭지를 섞어서 질문을 하셔서 일단은 뒷수술 다른 빼고. 꼭지로 봐요. 네. 그거는 하나의 네. 사례 이렇게 네, 엮으셨기 때문에 그걸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중국 소비가 몇 프로 정도 비중인지 아십니까? 전체 중에서 네.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80 정도 되고 미국이 한 높고. 미국이 한 네. 70% 정도 되고 70%. 중국은 20%. 45%. 45%. 오, 많이 올. 네. 또 서비스업은 55%.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중국에 대한 시각은 어차피 지금 제일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중국 소비도 걱정하시지만 제일 충격은 방금도 테크 얘기하고 가셨지만 네. 공장이잖아요. 제조업, 공장, 인프라. 그리고 고정자본 형성이 아직도 45%니까 네. 오늘 나온 데이터를 좀 유심히 보면 소비는 역성장이 나왔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이 일단 미국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민간이 제일 중요하고 민간이 락다운 때문에 피해받은 거를 전혀 풀지 못하면 다른 지표는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는 저는 조금 미국의 사례로 보시는 거고 중국의 그 지표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다른 쪽의 기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소비나 서비스업이 제일 늦게 회복하는 거고 얘네까지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지만 이거는 잡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소비 섹터가 안 되는 이유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아예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든지 혹은 오늘 나온 중국의 고정투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이 싱글 이상 10%씩 나온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특화해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반쪽이긴 하지만 그 대출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는 있다는 거고요. 사실 중국은 부동산 완화하면 되죠. 네. 네, 부동산 완화하면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전제를 아주 강한 부양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본인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못 해보는 문제 같고 공동부유도 사실은 올해 뭐 소비세도 등장시키고 부동산세도 등장한다는데 지금 속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전략은 유지하지만 올해는 뭐 예상대로 휴지기로 가는 거니까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소비가 근본적으로 이번에 락다운이 혹시나 좀 해제가 돼도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 소비를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는 작년부터 괴롭힌 쪽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고용의 70%가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창출이 되고 걔네들이 부동산 플랫폼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 오늘도 나온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안 믿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5.8%라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공식 데이터 네. 상으로. 그래서 저는 소비가 앞으로 전기차 수요나 전체적인 이런 경기 소비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 저희가 미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소비의 한쪽은 하반기나 돼야 회복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대신 먼저 회복되는 것들이 있겠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설업이나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이 풀리는 이제 중장기 대출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이 분명히 지수를 받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돈을 풀더라도 가계나 민간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중국도 우리나라랑 되게 유사한 게 주택담보대출이 풀려야 되고요. 3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역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소비하고 좀 관련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풀리면 좋겠지만 일단 그건 작동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거는 수요가 움직여야 되니까 아무리 공급한다고 펌프질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규제를 풀면 될 일인데 서서히 푸는 게 문제고요. 나머지 이제 다 같이 망가졌다는 시각으로 저희가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는 3월 지표에서도 나머지 부분 투자, 생산, 제조업, 건설,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어쨌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부터 저희가 체크를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게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각각 섹터의 비중이 다르니까 네, 네.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고 중국은 어쨌든 간에 생산과 투자 중심이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올해 성장률 목표로 5.5%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비가 조금 어떻게 보면 빵꾸 나는 상황이면 나머지를 뭐 인프라 투자로 메꾸든지 생산을 메꾸려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중국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중국 경제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소비는 좀 망가져 있고 네. 지금 생산하고 투자도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투자 쪽인 것 같고 생산도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그럼 만약에 소비 지금 망가져 있고 투자 생산도 여의치 않고 인프라 투자만 겨우 일으켜가지고 중국이 성장률 5.5%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섹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특수성 때문인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전체적으로 진출해가지고 고르게 소비재 시장, 자본재 시장, 중간재 시장에서 돈을 벌면 모르겠는데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품의 MS 중에서 사실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화장품 제외하면 거의 전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소비 경기는 아쉽죠. 물론 소비도 좋으면 핸셋도 팔리고 자동차도 현대차도 MS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어차피 팔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네. 그게 관심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물류라든지 중국의 생산 가동이 잘 돌아가는지나 전체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쪽도 좋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중국 내에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기업 대비해서 소비재 비중이 너무 낮아서 중간 무역만 잘하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무역에 가장 지장을 줄 수 있는 건 항만 물류, 그리고 공장들 생산 가동, 전진 기지로 나가서 아웃소싱하고 있거나 OEM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 움직이는 게 문제니까 네네. 기업들의 대출이든 기업의 생산이든 기업 데이터만 사실 집중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 같기는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직접 가가지고 요식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절름발이 쪽에서 좀 좋은 쪽의 한 축에서는 우리가 관련된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풀리는지 보시면 네네. 의외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생각보다 소비재 부진에도 불구하고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관련될 수 있는 게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는 이제 결국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중요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원재료나 수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가 또 성장률에 대한 부분 중에서 소비 얘기를 앞으로 하반기에 드리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소비는 빼고 네. 그러니까 결국 생산하고 오늘 보면은 생산 소비 투자 나왔는데 소비는 마이너스였고 네. 투자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중국 관련돼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오시면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소비나 생산은 잘 안 될 거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성장률 맞출 거다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하시길래 그러면 설령 인프라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성장률 맞춘다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거는 좀 적지 않냐.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직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중국 관련주 중에서 네네.
성장주 쪽이나 시장의 관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관련이 있는 성장률 쪽은 네. 여전히 인프라나 고정 투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관련이 직간접적으로. 크다. 그게 철강이든 비철이든 저희 뭐 해운이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훨씬 더 그쪽 가격 지표가 더 많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쪽 수출이고 그쪽에 생산자 물가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그 온도차가 있긴 하고 실제 지금 중국의 소비나 투자 데이터가 너무 달라서 네. 당연히 이제 그 소비로 보면 그렇지만 투자 데이터가 던져 연계가 훨씬 더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예전처럼 토목공사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실 인프라 투자 데이터 잘 나왔는데도 중국 태양광 업체도 주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인프라 투자가 신형 인프라니 데이터 센터니 에너지 투자니 신재생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주 뭐 못 받을 것들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게. 그게 결국에 중국이 주도하는 산업들이잖아요. 신재생하고 전통 제조업이. 그럼 걔네들 상황이 좋아야 그것도 밸류체인에 저는 집값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일단 걔네들이 움직여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국내 이런 시클리컬에는 작동을 할 수 있는 힌트는 된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너무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주가가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국의 말단까지 소비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그거는 이미 좀 포기하고 보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포스코 철강 담당 애널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철강 국내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쪽이 이제 락다운으로 연계지어서 10월 달이나 돼야 이건 거의 풀린다. 그냥 아예 10월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5년 만에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물론 거기엔 토목공사 비중이 예전보다 낮고 우리나라 굴삭기가 옛날보다 MS가 적은 건 맞는데 그게 하나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라는 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상품 가격이 높고 그러면 그쪽 섹터의 이익 비중이 높을 수 있다. 국내도 정유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중국 모멘텀이라는 게 직간접적인 게 다 있는 거니까 소비 데이터나 서비스가 망가진 거를 굳이 철강업이랑 연결질 수는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은 그래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그 20일 기점으로 해서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공장을 좀 다시 재가동할 것이냐 하는 그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테스트하는 걸로 우리 기경 애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공장의 가동률만 올라가면 락다운이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테니 그 될 거라고 보셔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폐쇄루프라고 그러나요? 그 공장 숙식을 하면서 물동은 따로 무슨 구급차처럼 따로 길엔 아무도 없지만 사람은 없지만 차는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게 오늘 류호 부총리 얘기였고 그래서 그 기점 간의 기업들 간의 이제 중요한 기업 666개인가를 정해서 걔네들은 무조건 필히 생산 복귀를 해야 된다는 데에 이제 필두가 되는 게 상하이 자동차 그룹 거기에 뭐 복스바겐도 있고 GM도 있고 우링이라고 이제 중국 전기차 중소형 저가 브랜드도 있고 테슬라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오늘 언론에서 확인된 바로 보자면 오늘은 테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상하이 그룹이 먼저 오늘부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가동이 재개될 걸로 관련된 자동차나 전기차 쪽은 가능할 걸로 보고 다음 주 정도는 인구 이동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공장들은 거의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시키는 게 일단 중국 정부 당국 목표인 것 같아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제품 인도 지연되거나 혹은 기존에 이제 완전히 그냥 중단됐던 것들이 재개되는 거는 불가능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결정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뭐 상반기 올해 제일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중국 완전 셧다운 락다운 돼가지고 공급만 저체 또 나오면 동남아 작년도 공급 적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앙적 사태가 벌어진다 했는데 사실 지금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다가 지금 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차만 풀릴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게 다 풀릴 것이냐 뭐 철강도 풀리고 뭐 다시 작년에 뭐 눌러놨던 뭐 공해산업 쪽도 다 풀리고 뭐 이렇게 될 것이냐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데이터를 믿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예를 들면 예시로 드신 거지만 철강이나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것들은 가동률이 저희가 볼 때 대형 기업들 상위 50% 애들의 가동률은 추세 대비 100%입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뭐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걔네는 그 에너지 소재 후방 산업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아까 쿤산도 얘기 나오고 수저우도 나오고 상하이도 나오고 네. 우리가 지금 중국의 강남 옛날에 송건 땅이라고 얘기한 오나라 땅이었던 이 강남 지역이 주로 이제 공장 어셈블리나 저희가 하는 재수출하는 인가공 애들이 많잖아요. 네. 테크 쪽.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걸려 있는 쪽이 지금 특히나 이제 나올 때마다 공장 락다운을 하니까 영향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핵심은 상하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 지나가고 사람들 나오는 건 뭐 제가 제 친구들 거기서 망당히 뭐 지금 정신 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집에 4주째 갇혀 있는데 네. 뭐 공장이라도 움직인다는 소식이 이제 저희가 지표선으로 확인이 되면 후방 산업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방은 그쪽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가동률 데이터는 다 돌아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쪽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건설 데이터 나온 거 보시면 물론 이제 4월 지표 떨어지겠죠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쪽에 좀 전방 산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수출 산업이나 특히 그런 전기차, 자동차 많이 지금 피해가 컸기 때문에 유독 더 큰 지역이었고 네. 큰 지역 안에서도 제일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같이 보이는 거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인구 이동 제외한 중국의 전반적인 그런 그 고로 가동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화학 업체들 가동률은 예, 추세 대비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아까 물동량은 제가 22에서 25% 빠졌다고 네. 말씀드렸고 관련 데이터들은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냥 정상적입니다. 현재로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야, 역시 미세먼지가 정확하네요. 지난 주말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맞아, 좀 이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 이렇게 하늘이 뿌옇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 상하이 멈췄다는데 했는데 돌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건설업, 내수 지금 잘 나온 데이터 연동이 작아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재수출 그리고 걔네 공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특히 공장 중에서도 중후장대 쪽보다는 특히 전방산업 쪽 소비재 관련된 걔네가 얘기한 다운스트림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일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지금 한 90% 그러니까 확진자도 아시겠지만 지금 24,000명인가 나오고 3일째 꺾였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확진자의 85%가 상하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워낙 놀래서 공무원들이 제가 봐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끄는 거죠. 그렇지만 심천 사례를 기억하시면 3주 전에 네. 천전시도 그때 난리가 났다가 6일 만에 일단 해제가 돼서 뭐 제가 꼭 당을 방어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심천식으로 다른 지역들도 갈 수 있거든요. 당분간 상하이식은 완전 실패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락다운 해가지고 무슨 소비가 살고 무슨 성장률 5.5%를 할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상태가 한 분기만 유지되면은 뭐 올해 성장률은 끝난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1분기 데이터를 보면 4.8%에 네. 나온 거고 생산이하고 연동성이 높잖아요. GDP는. 그러니까 생산은 6.0, 전기 사용량은 5.5. 안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좀 예민한 그런 아주 예봉에 있는 산업들의 경우는 당연히 타격이 있죠.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소비는 뭐 박살이 났고요. 네.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지하철이 0이더라고요. 추세 대비 0.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상징성은 있고 당연히 상하이 같은 도시가 또 나오겠죠. 저희 경험상 네. 오미크론이니까. 근데 중국 성장률의 타격을 끝장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2년째 중국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나오지 않아요. 상하이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뭐냐면 전국의 10에서 15%가 걔네 기준 락다운을 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가정을 하고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성장률 영향은 지금 기조라면 몇 개 집중적인 도시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막는 거죠. 시간을 벌면서. 네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 영향이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타격이 커 보이는 건 뭐냐면 또 외신에서 그렇게 얘기 계속 하는 것도 있고 10에서 15%의 지역이 하필 저희가 생산하고 연계된 것들이 특히나 많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많아서 특히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는 게 아니고 소비재 노출도가 우리나라 대중수출에서 별로 없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얘네 그 아까 보여드린 화물 무동량 지수가 추세만 회복하면 저희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요. 어쩔 수 없이 화장품이나 저희 테크, 핸셋 이런 소비재랑 관련된 거는 기본적인 가정은 늦게 회복된다입니다. 이게 지금 락다운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소비의 정보를 보면은 한 번 그 락다운을 한 상하이 같은 도시들은 실제로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해도 실제 소비 데이터 회복의 시차가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거는 확인된 결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안 좋을 거니까 아예 소비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중국 정책 당국이 항상 하듯이 목표를 세우면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5.5%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소비는 물 건너 갔고 사실 2분기 끝난 것 같고 분위기가 그렇죠. 네, 네. 3월부터 해서 그럼 소비를 채우지 않고 5.5%를 만들려면 풍선 효과처럼 딴 데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인프라만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파트장님께서는 얘네가 이 풍선 효과로 이 소비에서 떨어진 거를 어디서 메꾸려고 시도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중장기 대출 풀린 쪽으로 보면은 제조업하고 인프라 쪽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조업 쪽의 경우도 지금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이번 오늘 나온 데이터도 YOY로 15%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중국 캐펙 사이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혜 산업 찾기 좀 어려서 그런 건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공작기기라든지 자본제 업체라든지 그 어떤 그 중국의 설비 투자 관련 수혜주들 특히 오늘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애들도 이제 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나 이런 조금 대출 나가기가 쉬운 쪽이 제조업이나 지방정부 관련된 프로젝트들인데 프로젝트가 아쉽게도 옛날같이 우리나라가 하는 철도나 도로 짓고 이런 거의 비중은 옛날보다 낮아졌고 이미 많이 깔려 있잖아요. 중국. 많이 깔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핵심 방향은 철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 신재생 쪽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의외로 석탄이나 에너지 쪽, 유틸리티 쪽, 3차 산업 쪽에서 그런 쪽에 이제 그 어떤 수력 발전이라든지 수리 건설,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 이제 ESS 쪽 투자, 이런 쪽에 이제 증가율이 20에서 23%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접 수혜주는 적고 중국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움직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수혜도가 큰 편이고요. 오늘 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투자, 건설, 2차 제조업, B2B 이런 쪽에 좀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조금 직접 투자에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기회 포착하시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풍선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 풍선 효과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시는 체감은 좀 작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고 지표상으로는 거기까지만 지금 확인된 거죠.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철도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깔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를 뭐 정부에서 밀고 있으니까 반도체 뭐 작년에 좋았다가 좀 빠졌지만 다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역시나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뭐 태양광은 요즘에 전기세가 올라서 조금 예외인 듯도 하고 전기세도 인상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떼다 쓰는 원재료들이 비싸지니까 예. 전기자 밸류체인 포함해서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고 전후방사의 마진 스퀴즈가 나는 산업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테크보다는 낫고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투자 쪽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수혜, 간접 수혜가 적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그 상품 가격만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불균형한 게 문제고 그건 중국 정부 분명히 자초한 측면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 서비스 체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는 식의 텍스 컷, 감세 정책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 효과가 늦게 나오죠. 네. 리커창 총리가 이번 임기 마지막 하반기 앞두고 네. 텍스컷에 굉장히 꽂혀서 감세 정책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6월 말에도 환급 때는 부가세가 되게 많고 아시겠지만 중국의 증치세라는 게 부가세인데 되게 복잡하고 되게 세율이 높아요. 이거를 감면해주면 분명히 3분기 실적들은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서비스 업체들이 많을 텐데 네. 문제는 지금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방 소비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늦다 이런 건데 아쉽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 본인들이 지금 최근 2년 동안 제조업 육성에 너무 꽂혀 있고 에너지 전환에 너무 꽂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중국 기업가들 만나면 저도 출장을 참 가고 싶은데 아마 현지에서 천차만별의 시각이 나올 것 같아요. 제조업 아마 담당자를 만나면 구조조정도 끝났고 이쪽은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든 막 오겠다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정보 밀어주니까 반대로 서비스업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 만나면 죽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너무 양극화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후폭풍우들이 방역까지 겹쳐지면서 체감은 완전히 지금 거의 천국과 지옥인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지옥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제 쉽게 나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가격단에서 지금같이 밸류에이션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 희망적인 부분이나 뭐 더 나빠질 것도 찾아드려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사회융자 총액이나 대출이나 통화량이 2월에 잠깐 주춤은 했지만 10월 달 바닥으로 최근 6개월 중에서 5개월 연속 반등을 했다는 거는 크레딧 임펄스나 이런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섹터가 달라서 그렇지 누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움직이는 sek터는 금융하고 에너지하고 소재 같은 후방 산업이나 저퍼주들이 당연히 지금 누적이 되는 거고 그 고PR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그 소비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좀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아직은 좀 멀었다. 2분기로 본다면. 지금 사실은 그러면 돈은 상당히 흥청흥청하기 시작했는데 네. 소비 소위 말하는 우리 알리바바로 대변되는 소매업체들은 다 꽉 잡아놨고 소비 관련 주식들은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꽉 잡아놨고 이번에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펼칠 생각 일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과거처럼 쉽게 GDP는 못 올리는 상황으로 봉착됐고 중요한 두 섹터가 지금 눌려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풍선 효과가 중국 투자를 한다고 치면 네네. 이 많은 돈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돈들이 다른 분야로 풍선 효과처럼 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데 그럼 정부 정책이 있는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보았던 바로 그런 예를 들어 뭐 신재생 반도체 전기차 관련 뭐 이런 쪽이 또 여전히 또 살아날 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국유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니 저평가된 뭐 퍼 한 5, 600개 안 나오는 애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국유 기업 중에는 그런 쪽을 더 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2분기는 순환매 형태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금융이나 의외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진 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아마 조만간 파격적인 조치들이 나온다면 부동산이 마지막 카드일 것 같고요. 부동산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 플랫폼 규제를 완화할 확률보다 지금 파노 같은 거 포함해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은 규제 완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과감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중국의 주도주 섹터는 2분기까지는 여전히 말씀드린 에너지 소재나 부동산이나 은행주 같은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 아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원재료 부담이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소비 수요가 지금보다 더 안 나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전기차 포함된 전방 산업들 전반적으로는 3분기 정도부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 상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추정치의 신뢰도 싸움 같은데 추정치 까면 깔수록 말씀드린 앞단의 그 주도 섹터라고 2분기에 얘기를 드린 은행하고 금융하고 뭐 이런 에너지 소재 쪽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봐도 추정치 맞추기가 쉽고 반면에 그거를 전가를 이제 못 시키고 있는 전방의 경우는 특히나 아직까지는 EPS 추정치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중국의 경우도. 그래서 많이 빠졌지만 못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다 같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중국에 이제 투자하신다면 투자 타이밍으로 고려를 하실 때 지금은 지수 살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수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이나 에너지 소재를 많이 깔고 있고 얘네들이 안 좋을 때는 지수를 못 올라가게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워낙 싼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2분기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앞단에 그 얘기 질문하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MLF 금리 같은 거 정책금리 동결한 걸 봐서는 얘네 못한다 인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이면은 할 수 있거든요. 소극적이어서 그렇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따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슈 6번 그림 오른쪽에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중 금리 차 역전된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역전됐는데 그 각국의 이제 그 CPI를 차감한 실질 금리로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실질 금리 차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추이가 위안화 환율의 강세 지금 그림상으로 올라가는 게 1위안당 달러로 제가 뒤집어서 좀 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안화가 앞으로도 더 2분기에 강세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의 축소되는 구간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잘 버텼던 거의 근거는 지금 중국이 실질 금리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먹먹금리는 미국이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네.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빼보면 네. 중국은 아주 CPI가 낮게 나왔고 또 미국은 높게 나왔으니까 그걸 빼보면 실질 금리는 중국이 더 높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3월달 미국의 CPI를 고점으로 저희는 얘기를 드리고는 있으나 떨어지는 속도에 분명히 변수가 있고 반대로 중국도 장기 금리가 1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미중 금리는 지금 이미 급단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확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진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앞으로 5월 달에 빅스텝 나올 거니까 미중 금리 차는 더 벌어져서 자본 유출 나오고 그 생각은 저는 이미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여전히 너무 복잡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완화할 수 있는 신흥국 내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빅스텝으로 완화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축적의 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경기 부양책 2라운드라는 게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고요. 누적된 힘이 두 번째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지준율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냐, 뭐 혹은 MLF를 동결했냐 이런 것들의 속내를 좀 보면은 화끈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건 하단이 잡히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는 1분기가 바닥이 맞다. 그리고 3, 4월 달 정도가 기업 실적의 1차 바닥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진 중국 지수는, 중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3월 같은 급락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더 충격을 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지수가 바텀아웃 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먼저 바텀아웃을,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후방이나 에너지 소재 같은 확실한 것들, 약간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고, 전방이나 소비재 관련된 테크나 이런 성장주들은 중국에선 3분기부터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CSI 300, 항생 H 이런 좀 묵직한 대형주들이나 저퍼주들이 많은 지수는 충분히 트레이딩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락다운에 대한 부분의 반작용들에 대해서 누적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개별 기업들의 락다운 상황을 가지고 혹은 상하이 상황을 보고 너무 지금이 더 계속 악화될 걸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언제까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냐인데, 제 생각에 100일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일 정도 돼야 지금 얘네들이 3차 접종률이 70%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걸리면 좋겠지만 안 걸리겠다고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병원, 야전 병원이라도 좀 지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병실수가 없는 나라면 홍콩 상황 보기 전에 12월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전 병원 같은 거 잘하는 애들인데 사실 확보를 못했던 것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확보하는데도 지금 100일이 걸릴 것 같거든요. 최소한 100일 이후에 위드 코로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일 이후엔 어느 정도 좀 깜냥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100일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강한 대응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부양책 쪽에서 베팅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국내 중국 관련주 쪽에 이제 시클리컬, 그리고 중국 쪽에 대형 지수, 뭐 이런 쪽 계속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야전병원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계속 짓고 있죠 지금. 네. 짓고는 있는데 좀 뭐 많이 늦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뭐 결국은 뭐 아무리 뭐 부양책을 쓰고 아무리 뭐 다른 투자권으로 이렇게 메꾸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나야 뭔가 중국 쪽 모멘텀을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아직 걸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정도 해서 우리 또 김경환 파트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